김성환의 시사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0일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를 올렸는데요. 돌아보면 그저 111 또 일이었다면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라는 제일 큰 일이 놓여있지만 함께 감당해주는 국민들이 계신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말 임기 10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막아내는 일, 또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가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중 관계에도 힘을 쏟아야 할 텐데요.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 국민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나라 일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접촉자 구분을 없애는 등 신규 대응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과 전화 연결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 대책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바이러스 소식부터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3명이 발생한 이후에 아직 추가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환자는 이제 15명인 거고요. 이제 이렇게 확진을 받은 환자를 제외한 이제 유증상자들이 있죠. 475명이었는데 네. 414명은 검사 결과 이제 음성으로 나와서 일단 격리 해제가 됐고 지금 이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 6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상황인데 국내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환자와 접촉했던 45명에 대한 모니터링이 오늘 0시를 기점으로 이제 해제된 걸 확인이 됐거든요. 네. 이거 이제 처음에 접촉한 이후 14일이 지나면 해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즉 이제 무사히 이제 지나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두 번째 환자와 접촉한 75명도 특이 상황이 없다면 오는 7일 날 이제 감시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 확진 환자는 상태가 호전이 돼서 퇴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모범적인 환자이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입국할 때부터 자신의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거를 자각을 한 이후에 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히 했다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폐렴 증상이나 이런 것들은 호전됐고 또 이제 그 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PCR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음성으로 일단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뭐 격리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또 음성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이제 격리 해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이 환자의 경우에 뭐 이렇게 좀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으로 이제 최종 확인이 되더라도 퇴원을 그래서 시킬 거냐 이거는 좀 두고 봐야 된다. 아직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환자는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입국한 한국인 남성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국인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확진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간 중국인 관광객이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머물던 기간에 약국에서 해열 진통제를 구입했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유증상자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때 그렇죠. 이제 제주도 전역을 왔다 갔다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면 전역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이 사람이 지난달 21일에 제주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25일까지 4박 5일간 딸하고 함께 이제 제주에 체류한 이제 중국인 여성인데요. 네. 30일 날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제 그 제주에 머무르는 동안 뭐 해열제를 뭐 구입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네. 상당히 이게 어떤 그 지금까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제주도에 머무르던 기간 동안에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건데 그래서 무증상자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네. 잠복기였다고 봐야 되는 건데 해열제를 구입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뭔가 증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우려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이 바이러스가 어떤 감염이 이제 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일단은 이제 무증상이어도 뭐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네. 확실히 잠복기를 지나야 감염이 된다라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제주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일단 해열제를 샀다 이렇게 돼 있지만 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종합감기약을 이제 구입을 한 것이고 본인이 그 시점에 복용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복용을 했다, 구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물용으로 구입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뭐 사실관계를 뭐 더 확인할 필요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뭐 이걸 문제로 해서 제주도에 뭐 가지 말아야겠다든지 좀 그렇게까지 불안한 기분은 안 느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증상자도 전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그 이분도 중국에서 확진을 받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어쨌든 제주도에 있을 때는 잠복기였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건 이제 사실인 거죠. 근데 뭐 유증상일 경우에 제주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면 또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당초 중국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서 뭐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입장을 좀 바꿨어요. 내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이런 방침을 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후베이성에 이제 체류하거나 방문한 외국인들에 대한 이제 일시 입국 제한 그리고 제주도에 지금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거는 잠정 중단시킨다.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했죠. 네. 이것은 일단 그 WHO 등등의 어떤 비상사태를 또 선포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세계 다른 각국들도 사실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조치를 나름대로 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어떤 그런 조치들에 좀 발맞춰서 지금 우리도 대응 단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3단계에 걸쳐 실시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일단 이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은 4일 0시부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입국이 제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출발지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이제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방문한 적이 있다라고 그러면 입국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 단계는 이제 건강 상태 질문서라는 걸 작성하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에 이제 그 해당 사항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서 또 입국을 차단하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제 뭐 불안함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거짓말로 작성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사실 뭐 작정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또 쉽게 잡아낼 수는 없는 것도 사실인데 네. 그게 밝혀질 경우에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 퇴거와 입국 금지 조치를 이제 실시하도록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용 입국장으로 들어올 때도 중국 전용 입국장을 만들어서 별도로 지금 입국 절차를 밟게 하겠다. 이것도 들어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별도로 입국장을 새로 설치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이런 입국 심사나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 명 한 명씩 꼼꼼히 확인하겠다. 한국에서 어디에 체류한다 그러면 체류하는데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확보하고 그렇죠. 거기에 따르는 주의 조치나 이런 것까지도 알려주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제주도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주 자치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이제 실시가 되어 왔는데 뭐 이건 이제 일시 중단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앞으로 관광 등의 단기 방문 목적의 사증 신청 시에는 건강 상태 확인서를 제출받고 이 잠복 기간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충분한 심사 기간을 거친다. 이렇게 지금 이런 내용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제한적이나마 중국인들의 입국 제한 조치를 지금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 정부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이 싱하이밍 신임 주한 중국 대사가 내일 오전 10시에 뭐 이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신임 대사가 지금 부임한 지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또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언론을 대상으로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요. 뭐 이런 거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중국 정부도 이 문제가 이제 한중 관계에 어떤 끼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려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한 어떤 조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껄끄러운 조치를 취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한 그런 뭐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후베이 성을 거친 중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오히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한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것만 가지고 외교적인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 감염병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러시아는 중국하고 이렇게 뭐 나름대로 우방국이고 다양한 국제 문제에서는 같은 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사람들이 이제 강제 출국시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이제 그 질병과 관련해서는 뭐 그런 게 없는 거죠. 어떤 외교 관계나 이런 것을 뭐 일정 정도 고려하긴 하지만 영원한 내편은 없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또 반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상당히 민감하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제 입국 정지 조치나 이런 것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과잉 대응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그 관영 언론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목소리거든요. 네.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이제 어떤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을 적대하는 국가가 과잉 반응하면서 자신들을 뭐 음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더한 조치를 사실 취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어느 정도는 뭐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불만을 제기하거나 이렇게까지는 못할 걸로 지금 보입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도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중 교역량이 뭐 지금 우리의 어떤 수출이나 교역량으로 뭐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도 이게 중국과의 교역량은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도 이제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과거에 사스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런 중국에서 벌어진 이런 감염병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 소폭 떨어진 것도 사실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의존도나 이런 것들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면밀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중국의 이런 좀 외교적인 어떤 강한 반응 이런 것들은 중국의 어떤 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그거를 고려해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떤 뭐 철권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중국 내에 어떤 그 공산당에 대한 집권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게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고 네. 그게 계속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 우한 시장이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과 의사를 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해서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그레망을 안 받은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대정자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겠는데요. 내일 그렇습니다. 뭐 기자회견을 발표한다고 하니까 기자회견 또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부분으로 좀 돌아가면요.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 지침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지금과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확진 환자하고 어떻게 얼마나 어디서 뭐 이렇게 접촉했는지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하고 일반 접촉자를 이제 구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제는 다 접촉자 이렇게 하나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좀 자가격리 조치를 다 똑같이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이 접촉자들에 대해서 뭐 구분해서 이제 적용했던 그런 제한 조치들을 하나로 하는 거니까 좀 더 강화된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가격리도 그러면 하는 건가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본인 자가격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밀접 접촉자만 자가격리를 했는데 이제는 일반 접촉자도 같이 자가격리를 다 해버리겠다. 접촉자라고 그냥 통칭을 해버리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전에 제기됐던 비판 논리가 누구는 이제 밀접 접촉자고 누구는 이제 일반 접촉자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같이 밥을 먹은 경우와 또 뭐 같이 뭐 어느 공간에 있었던 경우 또는 가족인 경우 이런 것들을 나눠서 어느 쪽은 이제 밀접 접촉자 어느 곳은 이제 일반 접촉자 이렇게 구분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지금 뭐 유효한 거냐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또 이렇게 좀 전염력이 지금 강한 상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것이 지금 합리적인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일부 뭐 이렇게 수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과거에 이제 그 밀접 접촉자에게 이제 그 가했던 어떤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다 뭐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셈입니다. 네, 3번 환자한테 감염이 됐다고 하는 6번 환자의 경우에 지금 일반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사실 나왔잖아요.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주변에서 마스크 사기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거든요. 마이크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방송국에 마이크가 많은데 또 그거를 농담으로 또 네, 제가 마이크 볼 네. 때마다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KBS는 잘 마스크라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가 마스크 매점 매석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을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지난번에 또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온갖 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어떤 특정 메신저의 뭐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데 모여서 지금 뭐 매점 매석을 한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소매상들에게 이렇게 뭐 가격을 부르게 해서 뭐 얼마에 팔겠다. 그걸 이제 거래를 하고 있고 네. 그걸 현금 거래를 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이제 그 경찰과 함께 이제 수사에 착수를 좀 하는 방향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면 착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일단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당장 뭐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없다고 하는데 아마 곧 경찰이 나름대로 대응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서울시가 오늘 지하철역에 마스크를 비치를 했는데 뭐 30분 만에 동의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지하철역에 무료 마스크를 이렇게 좀 마련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좀 안전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건데 네. 이게 이제 뭐 지하철역에 많은 시민들이 몰려서 마스크가 동났다 이러면 사실 뭐 더 마스크를 많이 갖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대응책을 마련하면 되겠죠.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뭐 한 사람당 이제 뭐 몇 장씩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심지어 손세정제나 이런 거는 그냥 한 통을 다 가져가 버리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누가 그 앞에서 감시를 한 게 아니고 지켜본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양심에 맡기고 뒀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시민들의 어떤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이렇게 좀 조치를 하는 것인데 지금 또 일부 시민들이 또 이렇게 좀 그러한 의식을 좀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역무원에게서 지하철 배포 마스크를 받아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보완을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과거와는 다른 좀 높아진 시민의식을 갖고 이런 일들에는 네. 우리 자신의 양심대로 좀 양심에 맡기는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가다듬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후베이성 입국 제한 조치하고 중국 쪽에 마스크를 지원하는 문제 정부가 뭐 얼마 전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가 많이 엇갈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여당은 이제 뭐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수준에서 평가를 이제 내놓은 그런 상황인데 네.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약간의 어떤 불편한 핑계나 이런 것들을 뭐 거론했다 이래서 뭐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당이 어쨌든 그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협의를 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 사실은 정부가 이 조치를 내리기 전날까지도 사실 입국 제한 조치나 이런 것들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매끄럽게 어떤 이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려하는 어떤 목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야당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정부가 이 결정한 입국 제한 조치가 좀 부족하다는 어떤 측면의 그런 평가를 대략 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후베이성이라는 데가 지금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봉쇄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뭐 특별히 많이 나타난 다른 이제 성이라든지 이런 곳에 네. 대해서도 좀 이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뭐 좀 이렇게 좌우를 가리지 않고 나름대로는 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후베이성에 이제 대해서만 이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것은 이제 부족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확대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의 어떤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정부가 앞으로도 고려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후베이성 외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전체 환자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후베이성만 거치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다른 지역도 해당 지역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종합적인 부분들을 그렇죠.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다 야당의 문제도 좀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설명도 사실 앞으로의 이제 추이에 따라서 뭐 입국 제한 조치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좀 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이제 오전에 국회에서 만나서 이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를 이제 30일 회기로 열고 이제 이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논의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와 관련한 이제 감염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과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아무래도 이제 사전에 어떤 검역 예방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둔 법안이고 네. 지금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법은 이제 사후 처리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면 모양도 좋고 그리고 국민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합의가 좀 가능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등은 이제 어떤 민주당이 이제 뭐 패스트트랙을 처리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지금 전제 조건을 또 얘기를 한쪽에서는 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청취자 이괴한 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일단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기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이라는 것은 한 2월 달 정도에 이제 수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국 관광객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도 외출을 자제하기 때문에 내수 경기에도 지금 일정 정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 내에 어떤 있는 뭐 이런 시장 이런 것들에 어떤 수출할 수 있는 수출 기업들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수출 지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이제 돌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때 사실 이런 비슷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우려가 제기됐었기 때문에 네. 그때 긴급 추경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1월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예산과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난 다음에 추경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2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하고 1,0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경남 지역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애로사항도 듣고 건의도 듣고 이렇게 좀 하면서 이런 대책들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능하면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이 좀 실효를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좀 화제를 바꿔보죠. 정치권 소식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총선 준비에 뭐 굉장히 분주한 모습인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출마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나 계속 고심하는 모습이었는데 김 전 대변인이 결국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기는 출마하고 싶다는 의사를 네. 여러 번 이제 밝혔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공개적으로
편지를 두 차례 쓰면서 하나는 조국 전 장관한테 하나는 이제 이해찬 대표한테 쓰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좀 경선에만 뭐 응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어떤 글을 썼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뭐 할 수 있는 일도 다 해보고 몸부림도 쳐봤지만 이제는 멈춰설 시간이다 라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이제 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금 어떤 그 의혹을 받고 있는 게 어떤 부동산 투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군산에서의 여론 이런 것들에는 좀 영향을 적게 미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로서 출마를 시켰을 경우에 수도권 전체 판세에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 지금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에 네.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어떤 정무적인 고려나 판단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도 불구하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뭐 자기는 기부도 했고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시세 차익 다시 이제 원상복구했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에 대해서 기부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결백함 이런 거를 주장을 했지만 어쨌든 당에서는 좀 더 그동안에 어떤 제기됐던 어떤 것과 또 강력한 어떤 불출마 필요성 이런 것들을 설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호남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호남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아무튼 뭐 그동안 이해찬 대표나 이렇게 유력 인물들이 좀 수도권에 출마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를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출마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좀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뭔가 대화가 오고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데 네. 일단 이제 양정철 원장의 경우에는 뭐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거를 뭐 맡아달라는 그런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한 건 아니지만 뭐 네. 그런 걸 고려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공식적으로는 지금 뭐 선대위가 누가 윤호중 당 사무총장이 밝힌 얘기입니다. 어떤 선대위원장을 누가 맡기로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이제 간 게 없고 이제 보도가 좀 앞서갔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대위원장이나 선대위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건 그건 오본 건가요? 일단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총선에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의 선거대책위원장직을 맡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게 출마를 예를 들어 하더라도 그러면 호남 지역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임종석 이제 전 실장은 고향이 이제 전남 장흥이고 해서 네. 뭐 호남에 연고가 있긴 하지만 이제 호남 지역에 출마시키는 카드로 이제 쓰는 그런 카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얘기가 결론이 난다면 그것은 이제 수도권 출마를 안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고 네. 그런데 지금 당에서의 요구는 계속 수도권 출마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이 아직 어떤 결정이나 이런 거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얘기만 네. 나오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도 지금 이제 뭐 어떤 출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결정한 게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이었었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 또 다시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부담도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네. 보도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는 분명한데 다만 그렇게 이제 정계 은퇴를 시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되돌릴 만한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줘서 출마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당 일부에서는. 네. 야권 상황도 좀 살펴보죠. 지금 이달 중순을 목표로 통합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보수 야권. 당 이름을 두고 지금 당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통합이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뭐 이제 통합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 것이긴 하지만 뭐 끝까지 두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런 당명을 가지고 벌써 이제 뭐 왈가왈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간판 갖고는 지금 뭐 아무래도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명을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 이게 필요성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수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총선 전에 당명을 바꿀 계획이다라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 자유한국당 최고위가 통합신당 이렇게 명칭을 좀 정해서 그걸로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당명이 통합신당? 그렇죠. 네. 그래서 통합신당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가치나 뭐 어떤 노선을 담은 당명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냐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송교 의원이 지금 미래한국당 대표직을 맡기로 했다고요? 그렇죠. 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이게 그 뭐 비례대표 이 전문 정당 아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를 할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제 당직을 맡고 그리고 특히 대표 역할을 할 사람들은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해야 이 유권자들에게 보수 정치 지지자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다, 쉽게 기억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 한송교 의원이 대표를 맡기로 한 건데요. 뭐 아시다시피 한송교 의원은 이제 과거에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다, 뭐 이렇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모로 여러모로 평가, 정치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황교안 대표를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의 입당이나 탈당은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제 하게 돼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좀 미래한국당에 누가 대표를 맡기 위해서 가라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주변 인물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일종의 강요를 한 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정당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이걸 누가 수사를 하게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마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을 받은 사람들을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강요였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인데 과연 강요였다고 할지 그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대 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통합신당 얘기가 지금 나왔지만 실제로 지금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네. 계획을 밝히면서 작은 정당, 공유정당, 혁신정당 이런 나름의 비전도 밝혔습니다. 작은 정당은 당을 이렇게 좀 작게 만들어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운영도 하고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군소정당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런 내용이고요. 공유정당, 혁신정당 이런 것들도 사실 그동안 얘기해온 새로운 정치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명을 뭐로 할 거냐에 대해서는 또 안철수 신당으로 한다. 이게 이제 가칭 그렇게 해서 창당을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당명이 통합신당과 안철수 신당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런 상황이 우리가 또 빠져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 사람 이름을 딴 신당을 정당을 만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이것도 또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유권 해석이 의뢰가 돼 있다는데 아무래도 총선 앞두고 사람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정당명을 찾다 보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 만드는 당, 안철수 신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자로 시작하는 말 완전히 완벽한 완두콩 완타치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먼저 오늘 나온 상황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국내 네. 입원 확진자가 지금 퇴원을 검토 중일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호전된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네. 보름 정도 만에 이렇게 상태가 호전된 거는 빨리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발생된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중국의 자료도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네. 결국 또 메르스 때 상황하고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사천지간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진행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바이러스가 지금 검출이 되는지 1차 검사를 했고 또 추가로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완쾌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일단 증상이 소실된 그런 부분 플러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체 가건물에서 이 신종 코로나의 이 유전자 증폭 검사해서 2회 연속 음성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몸 안에 바이러스가 없다.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격리 해제라는 그런 용어를 이제 쓰게 되는데 네. 지금 이 환자는
그런 이 PCR 검사에서 2회 음성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이제 임상적으로 완전히 완치가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면 사실 걱정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렇죠. 평가도 아주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건 사실 좀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퇴원하면 더 이상 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로 네.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된 분들 네.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요, 이 환자는 면역력이 생겨서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감염이 되거나 이럴 위험은 없는 건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아, 면역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 한번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고 감염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걸 스스로 극복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는 면역력이 생긴다. 일단 그 몸 안에 이 바이러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예. 쉽게 말해 이제 항원 항체라는 의미에서 항체가 일정 부분 형성돼 있다.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정부가 후베이성에서 머물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네. 너무 늦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고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평가도 좀 있는데 네. 적절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뭐 사실 WHO의 국제보건규칙에 따르면은 이런 교육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인적 이동의 제한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중국에서 단기간 내 환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태리 이런 OECD 국가 등에서 이제 이 중국에 이 체류했거나 머물렀던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조치를 좀 뒤따르고 있는 거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이 이제 후베이성에 2주간 체류했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거든요. 네. 우리도 지금 그런 원칙을 지금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예. 사실 근데 후베이성은 이미 23일부터 원천 봉쇄가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베이성에서 체류했던 사람들이 과연 국외로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징적으로나마 후베이성에 체류했던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한다. 그런 조치는 뒤늦게나마 이 새로운 환자 유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환영을 합니다. 우리 이제 메르스 사태 때는 첫 확진자 나오고 난 다음에 한 2달 정도 만에 제 기억으로는 사태 종료 선언을 정부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메르스는 이제 국내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환자 발생 이것이 가라앉아야지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정태 상황이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네. 뭐 아주 이제는 이제 시작이다.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는 신종 코로나 감염자 수 또 사망자 수 통계를 이건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이제 오늘도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보다도 훨씬 더 적은 그 규모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실제보다 더 큰 규모로 환자가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훨씬 더 피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근 국가에 미치는 공중보건학적 영향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 중국의 모든 환자 발생 양상이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은 이웃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이 질병을 대응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앞으로 한 2주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도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아직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데 한 2주 정도 사이에 더 이상 환자가 늘지 않거나 좀 확산세가 좀 꺾이는 모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중국 당국에서 발표하는 일일 환자 발표 양상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르막 현상에서 꺾이는 현상이냐, 아니면 계속 오르막 현상을 보이는 거냐, 네. 아니면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평평한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런 그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보고 이제 우리가 이 질병을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구나, 그런 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중국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을 그래프로 그려본다면은 계속해서 급상승하는 양상이다. 따라서 현재 중국에서 말하는 향후 2주 동안의 양상을 토대로 해서 진정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조금 중국 정부가 이 감염세를 좀 차단하는데 좀 아직까지는 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데요. 네. 일단 중국 정부에서 대처하는 거지만 우리 정부가 대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격리 기준 대응 지침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접촉한 사람은 접촉 정도에 관계없이 모두 자가격리 조치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밝혔는데요. 네. 이게 추가 확산을 막는데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격리 대상자가 그동안에는 일상 접촉자의 경우는 이제 능동감시라고 그래가지고 네.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관리가 되온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들 중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 분류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또 불신이 초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갖더라도 아예 접촉자를 전부 자가격리를 해서 네. 또 그 대상자를 공무원 한 명을 감시하는, 메르스 때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관리가 됐죠. 네. 아마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초기 단계에 확실하게 이 신한 발생을 좀 더 억제를 해보자는 그런 의지로 이렇게 과감하게 접촉자 전원을 2주간 자가격리하는 그런 조치를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또 거꾸로 좀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애초부터 일상 접촉자하고 밀접 접촉자를 나누지 말고 그냥 네. 처음부터 그렇게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나요? 아무래도 이제 초기에는 이 확진 환자가 얘기하는 그 내용을 역학조사관이 판단을 해서 이런 경우는 밀접 접촉자에 해당되겠구나, 이런 경우는 일상 접촉자에 해당되겠구나, 나는 그런 상황으로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또 한두 명 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또 괜히 국민들한테 부심만 초래하겠다. 아예 처음부터 다 이것을 통합해서 접촉자로 관리하자.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만 관리하는 이 대처 방법이 조금 미흡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메르스의 법령이 이제 개정이 돼서 네. 이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람의 휴대폰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의 그런 이용을 다 확인하고 그 시간대별로 다 이제 동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동선이 나오는 그 시점에서 그 장소, 그 시점에 그 휴대폰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가 사용됐던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접촉자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이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것이 뭐 당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또는 뭐 경찰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다 자료 정보가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환자의 진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의 진술과 토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역학조사관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관리를 해서 이 환자의 동선이 시간대별로 잘 분류가 돼서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진다면은 지금 초기 단계에 발생했던 그런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는 곳은 이제 네. 안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그 네네. 살균 조치나 뭐 그 방역 조치하면은 관계는 없는 거죠? 사실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기 중에 이제 떠다니게 되면요, 바로 이 사멸이 돼요. 그리고 어디 또 무슨 표면에 닿거나 뭐 그렇게 돼도 이것이
30분 이상을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이 확실하게 살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사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다녀간 그런 장소, 공간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다 사멸됐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리고 또 그 장소를 확실하게 또 위생 소독까지 하면은 그거는 더 안전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는데 네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헷갈려요. 무증상 감염이라는 거 이게 정말 네. 가능한 것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이제 사실 이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최초에 중국 당국이 발표를 했어요. 예. 무증상 감염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또 그런 발표에 대해서 WHO는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 네. 반면에 또 미국 CDC는 증상 발현 전에 감염을 일으킨다는 분명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이런 그 각자 입장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보건당국이 뭐 독일 사례라든지 일본 사례, 중국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6번 그 감염자 있지 않습니까? 네. 6번 감염자가 이제 가족 2명에게 감염을 일으켰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감염자들이 증상이 없을 때 감염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이 보건당국이 이 관리에 좀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접촉자들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개인위생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 감염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침방울 즉 비말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말이 묻을 수 있는 손 등을 깨끗이 씻어서 이 손으로 인한 감염, 예를 들어서 눈에 묻는다든지 코, 입 등의 점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스크를 착용을 해서 이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되는 것들을 막는 그런 또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보건기관 또는 이 1339에 신고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음으로써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접촉으로 인해서 새로운 환자가 확산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점을 우리 청취자들과 시민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전병률 차의학 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시사야, 네, 저 여기 있어요. 오늘 하루 AS 해줘. 네, 더 알고 싶은 이야기 놓쳤던 뉴스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사야 애프터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늘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최한수 교수와 함께 연말정산의 이모저모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연말정산이 예전에는 요새는 이런 표현 잘 안 쓰던데 13월의 급여? 그러니까 12월 지나서 월급 한 번 더 받는다. 한 1,200 더 받으면은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경제학적으로 이게 사실 보면? 제일 오해가 많은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13월의 급여, 뭐 월급은 아니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대여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여금? 우리가 국가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예. 평소에? 세금을 더 냈다는 건 국가가 내 돈을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평소에 세금을 더 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말에 국가가 그만큼은 돌려주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자를 안 받죠. 네, 사실은 개인으로 손해. 그러니까 13개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뭔가 이렇게 이득이라는 표현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네.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실 손해 본 거죠. 이자만큼. 그래서 뭐 데이터를 보면
작년 2018년도에 연말 정산을 해서 돌려받은 사람이 7.2조예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또 돈을 내시는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2.9조쯤 돼요. 그러면 이게 남의 차익이 3.4조거든요. 네. 4.4조. 4.4조. 예. 4.3조쯤 되는데 4.3조. 정확히 예. 말씀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이자율 한 1%라고 가정해 보면 정부가 한 430억을 민간한테 이자 없이 빌린 거죠.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군요. 아니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가 낼 필요가 없는데 돌려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13월에 급여 월급이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 대여금을 돌려받았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은 세금을 평소에 조금 받고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네네. 평소에 많이 네. 걷고 나중에 돌려준다는 건데 네네. 왜 반대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네. 과거 제가 보기에는 네.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개인마다 소득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사회가 다르잖아요. 예컨대 뭐 가족이 몇 명이 있고 네네. 결혼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급여가 상승할 수 있죠. 작년에 비해서 네. 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개별 사유를 다 고려하기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해서 1년 단위로 어차피 과세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실 뭐 2% 정도고 그렇지만 과거 이자율이 10% 뭐 20% 정도 있어요. 사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로서도 사실은 뭐 명시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사실은 민간업체 차입하는 거죠. 저렴한 비용으로. 예.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이제 세무행정상으로 시작했을 거다. 예, 하지만 그렇겠죠. 정부는 약간의 편익을 누리고 있다. 사실은 이 갭이 작을수록 좋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데도 왠지 모르게 국가가 주는 월급을 받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요. 거꾸로 세금을 더 토해내게 되면 공돈을 뜯긴 것처럼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애프터 서비스가 뒤통수를 탁 하고 치는 느낌입니다.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연말정산은 국가가 당신에게 빌려갔던 돈을 이자 한 푼 없이 되돌려주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또 하나의 사실. 연말정산에서 더 많이 돌려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한수 교수 말처럼 정부가 허락 없이 빌려간 돈이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더 적은 금액을 빌려줄수록 좋은 게 아닐까요? 정산 서류를 꼼꼼히 준비했는데도 너무 적은 금액을 돌려받았다.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적정한 세금을 냈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세상 일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더니 앞으로 연말정산할 때 빌려준 돈 받는다 생각하고 주눅들지 말고 어깨 쫙 펴고 더 당당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저만의 생각인가요? 김성환의 이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이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원도 내륙과